들고 계신 퇴직연금 통장 지난 1년 수익률이 왜 좋았는지 아세요? 그 답이 지금 일본이 무너지는 정황 6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028년 삼성전자 한 곳이 일본 상장 100대 기업 영업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번다고 못 박았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53조엔데 42.3조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 월급 통장에 흘러들어올 돈 이야기예요. 일본이 베끼든 결정적 정황 6가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소부장 국산화, 뉴스에서는 맨날 나오는데 이게 내 월급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솔직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들어보시면 아, 이게 내 주머니랑 직결된 얘기였구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갤럭시 스마트폰, 그 화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선명한 OLED 화면을 만들려면요, 아주 얇은 금속판 하나가 꼭 필요합니다. 이름이 FMM,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화면에 빨강, 파랑, 초록점을 콕콕 찍어주는 스텐실 같은 도구입니다. 이 스텐실에 뚫린 미세한 구멍 사이로 재료가 통과하면서 우리가 보는 화면 픽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마스크가 얼마나 얇은지 아세요? 두께가 약 2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전 세계에서 사실상 한 군데, 일본 DMP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갤럭시 화면을 만들려면 일본 DMP한테 가서 이 시카를 사와야 했어요. 다른 데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시칼 납품처가 얼마나 남겨먹었을까요? 숫자로 보면요, DMP의 FMM 사업 영업이익률이 무려 40에서 50% 수준이었습니다. 보통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제조업보다 5배에서 10배를 남긴 겁니다. 화면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렇게 DMP가 이 사업으로 걷어들이는 매출이 한 해에 약 5천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최대 고객이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새 갤럭시 사실 때마다 그 가격 안에는 일본 회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사실상 세금처럼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매년 수천억 원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화면을 만들어도 그 핵심 스텐실 값은 일본이 결정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풍원정밀이라는 한국 회사가 이 FMM 국산화에 도전해 왔거든요. 1996년에 창업한 회사인데 2013년부터 OLED용 메탈 포일을 개발해 왔고 2019년에는 소부장 강소기업으로도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삼성 벤처투자가 풍원정밀에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넣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삼성이 직접 돈을 태우면서 너희 양산까지 가보자 신호를 준 겁니다. 거시지표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소부장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2019년 31.4%에서 2024년 24.9%로 떨어졌습니다. 5년 동안 6.5%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일본이 매년 자동으로 걷어가던 세금이 한 줄기씩 끊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독점이 끊어진다는 게 내 통장에 실제로 무슨 변화를 만들까요? 두 번째 정황이 바로 그 답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신고가를 찍었다는 뉴스. 솔직히 좀 멀게 느껴지시죠? 내 통장이랑 무슨 상관인가 싶고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숫자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은행이죠. 거기서 2028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약 494조 원으로 봤습니다. 일본 돈으로는 53조엔이고요. 그런데 같은 시점 일본 증시에 상장된 100대 기업이 다 같이 벌어들일 영업이익 합계가 얼마일까요? 42조 3천억 엔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일본 1등 기업도 10등 기업도 100등 기업도 다 합쳐서 번 돈보다 삼성전자 한 회사가 더 많이 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골드만삭스가 그린 그림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투자은행이 이렇게 본 거예요. 솔직히 좀 통쾌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 숫자가 왜 내 지갑이랑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핵심은 코스피 구조예요. 2026년 4월 23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약 2,173조 원입니다. 이게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1%, 시기에 따라서는 48%까지 올라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코스피가 오른다는 말은 사실상 절반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오른다는 말이에요. 코스피 지수 뉴스가 나오면 그건 곧 이 두 회사 주가 뉴스라는 뜻입니다. 이제 내 연금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연금 들어보셨죠? 우리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그 돈. 국민연금이 2025년 한 해 동안 수익률 18.82%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 1월에서 4월 딱 4개월 만에 수익금이 250조 원을 넘어섰어요. 작년 한 해 번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벌었을까요? 상당 부분이 한국 주식,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나온 수익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들 많으시죠? 디폴트 옵션이라고 내가 따로 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ETF가 있어요. 그 ETF 안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편입된 금액이 약 80조 원에 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ETF 이름도 잘 모르고 가입만 해놨어도 사실 나는 이미 삼성전자 주주이자 SK 하이닉스 주주라는 뜻이에요. 증권가 분위기는 더 뜨겁습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50만 원,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300만 원까지 부르는 리포트가 나옵니다. 옛날엔 상상도 못하던 숫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일본은 100대 기업 다 합쳐도 삼성 하나를 못 따라간다는 전망이 나왔고 그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한국 증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절반이 내 국민연금과 내 퇴직연금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나는 이미 이 게임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삼성전자만 좋은 게 아닙니다. AI 시대에 한국이 진 진짜 패가 따로 있어요.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AI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 아니냐? 그게 한국이랑 무슨 상관이냐?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 한 번만 들어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엔비디아 GPU 안에는요, AI를 돌리는 두뇌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두뇌가 일을 하려면 옆에 붙어있는 초고속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HBM이에요. 그리고 이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회사, 누군지 아세요? 한국의 SK 하이닉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엔비디아가 AI 시대를 달리는 자동차라면 SK 하이닉스, HBM은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예요. 자동차를 누가 만드는지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그 연료를 누가 독점으로 공급하느냐, 이게 더 무서운 권력일 수 있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 점유율이 약 70%예요. H100, H200, 블랙웰, 그리고 차세대 루빈 GPU까지. 엔비디아가 만드는 거의 모든 최상위 AI 칩에 SK 하이닉스 HBM이 우선 채택됐었습니다. 다음 세대 HBM사도 보세요. SK 하이닉스 55%, 삼성 28%, 마이크론 17%.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HBM4까지 합치면 한국 회사 두 곳이 83%를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때 엔비디아가 한국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어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2조 5천억 원입니다. 이 물량이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정부로 나눠서 들어와요. 즉 한국은 HBM을 엔비디아에 팔고요. 동시에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가장 먼저 받아 쓰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실까요? 2025년 한국 반도체 수출이 1,73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43.2% 증가한 숫자예요. 전체 수출의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반도체 한 품목에서 나온 겁니다. 덕분에 2025년 한국 총 수출은 7,09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찍었고요. 무역수지 흑자만 78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흑자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다시 보내는 동안 한국은 AI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길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AI 인프라의 심장에 한국산 부품이 박혀 있어요. 엔비디아가 잘 팔리면 팔릴수록 SK 하이닉스가 같이 잘 벌고요. 그 돈이 다시 한국 주식시장으로, 퇴직연금으로, 국민연금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남 얘기가 아니라 내 노후 자산에 직접 꽂히는 흐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일본 반격은 진짜 위협일까요? 일본이 75조 원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미 1999년에 똑같이 봤던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도 일본이 75조 원이나 쏟아붓고 있는데 진짜 위협이 아닐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차분하게 짚어드릴게요. 먼저 숫자로 보면요.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에 누적으로 약속한 지원금이 1조 7,225억 엔이에요.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입니다. 그런데 양산 단계까지 가려면 추가로 5조 엔, 약 47조 원이 더 필요할 거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이걸 다 합치면 약 75조 원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일본의 1년 국방비가 약 65조 원 수준이에요. 한 회사를 살리려고 1년치 국방비를 통째로 넘기는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일본도 정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돈만 부으면 반도체가 굴러갈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라피더스가 협력하고 있는 곳이 미국 IBM인데 그 협력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좀 결이 다릅니다. IBM에서 라피더스 공장으로 직접 파견 나온 엔지니어는 약 10명 수준이에요. 반대로 라피더스 엔지니어 150여 명이 미국 IBM 연구소로 가서 기술 교육을 받고 있어요. 즉, 일본이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배우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75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진짜 그림입니다. 목표는 2027년 2나노 양산이에요. 2025년 7월에 시제품이 정상 작동했다는 발표는 있었어요. 일단 첫 단추는 끼웠다는 거죠. 그런데 시제품과 양산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수율이 안 나오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이건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역사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일본이 이런 시도를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1999년에 일본 정부가 똑같이 움직였어요. NEC와 히타치의 디램 사업부를 합쳐서 새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이름이 엘피다 메모리였어요. 일본 메모리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불렸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2년 2월 27일 엘피다는 결국 파산을 신청했어요. 부채가 4,480억 엔, 약 55억 달러였습니다. 일본 제조업 역사상 가장 큰 파산이었어요. 국가가 직접 기업을 합쳐서 만들었는데도 시장에서 외면당한 거죠. 라피더스가 지금 가는 길이 엘피다와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요? 출자사도 도요타, 소니, NTT, 소프트뱅크 같은 곳들이 모인 국가 주도 연합체예요. 구조가 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요. 일본의 75조 원 베팅은 무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틈이 많아요. 기술은 IBM에서 빌려오고 양산 경쟁력은 아직 미지수고 역사적으로 같은 그림이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하면 안 됩니다. 세 가지 변수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시선을 돌려볼게요. 그동안 우리가 일본에서 사와야만 했던 부품과 소재가 정말 많았습니다. 반도체 만들 때 꼭 필요한 약품도 일본 거였고요.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도 일본 거였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한 대를 살 때마다 그 안에 일본에 흘러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끼어 있었던 셈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이 조용히 바뀌고 있어요. 숫자로 보면요. 우리나라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2019년에 31.4%였습니다. 그게 2024년에는 24.9%까지 내려왔어요. 5년 사이에 6.5%포인트가 줄어든 겁니다. 작아 보이세요? 그런데 이게 산업 전체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우리가 매년 일본에 보내던 돈의 흐름이 그만큼 국내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기업 쪽 변화는 더 극적입니다.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소부장, 중소, 중견기업 숫자를 한번 보세요. 2년 전만 해도 13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31개로 늘었습니다. 2.4배가 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면서 새로 큰 회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업들 중에는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군가는 이미 주식 투자로 수익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거기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내 자산과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성과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디스플레이 만들 때 쓰는 FMM이라는 부품,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습식 불화수소, 이 두 가지는 한국 기업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본이 수출 막으면 공장이 멈췄을 품목들인데 이제는 그 불안감이 많이 덜어졌어요. 다만 마음 놓기는 아직 일러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첨단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EUV 포토레지스트는 여전히 일본 3개 회사가 약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첨단 장비 쪽도 여전히 일본 의존이 큽니다. 갈 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대일 의존도 6.5%포인트 하락이 소소해 보이지만 이게 기업 밸류에이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따로 챙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도 진행 중인 변수 3가지.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짚어볼 변수가 3가지 있습니다. 마음을 좀 다잡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8.6세대 OLED 라인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비전옥스라는 회사가 약 11조 원, BOE가 10.8조 원, CSOT가 5.8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돈 몇 푼 따라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걸 다 합치면 한국 회사 한 곳에 한 해 매출을 통째로 갈아넣는 규모입니다. 게다가 반도체에서도 중국 SMIC가 7나노 칩을 양산하고 있어요. 다만 수율이 50% 미만이라 상업적으로는 아직 한계가 분명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만든 칩 절반이 불량인데도 일단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돈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게 배터리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중국 CATL의 글로벌 EV 배터리 점유율이 36.8%인데요. 한국 3사 합산이 16.6%입니다. 2배 넘게 벌어졌어요. 한때 배터리도 한국이 앞섰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OLED와 반도체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술 흐름과 환율입니다. 지금 한국이 누리고 있는 FMM 황금기가 영원하진 않아요. 마스크리스 OLED 기술이 주류로 넘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길어야 5년에서 10년 사이의 황금기인 거예요. 그 안에 다음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환율도 만만치 않아요. 2025년 원달러 환율이 4.3% 올랐습니다. 그 결과 달러 기준 1인당 GDP가 오히려 뒤로 후퇴했어요. 일을 더 열심히 했는데 환율 때문에 통장에 찍히는 달러 숫자는 줄어든 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끝내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든든한 버팀목이 있습니다. 조선업을 한번 보세요. 2026년 전 세계 LNG선 발주 77척 중에 한국이 72척을 수주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사실상 독점입니다.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한국 방산 수출이 약 22조 원으로 세계 4위에 올라섰습니다. 반도체와 OLED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배 만들고 무기 만드는 분야에서도 한국이 세계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는 건 사실이고 기술 흐름과 환율도 분명 변수예요. 그래도 우리에겐 OLED, 반도체, 조선, 방산이라는 4개의 기둥이 동시에 서 있습니다.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받쳐주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또 무작정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수를 똑바로 보면서 가진 무기를 잘 지켜내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황 6개를 쭉 짚어드렸어요. 한 줄로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일본이 매년 5천억씩 챙겨가던 FMM 독점이 끊어졌습니다. 내 스마트폰 안에 숨어있던 일본 세금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 삼성전자 한 곳이 일본 상장 100대 기업 영업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번다는 전망. 이게 내 퇴직연금 수익률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셋째, AI 반도체 시대에 HBM이라는 연료를 준 나라가 한국이에요. 넷째, 일본이 75조 원을 쏟는 라피더스. 그런데 1999년 엘피다가 똑같은 길을 갔다가 무너졌습니다. 다섯째, 소부장 탈일은 조용히 진행 중이고 새로 큰 회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여섯째, 그래도 중국, 마스크리스, 환율은 늘 살펴야 할 변수입니다. 방심은 금물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6가지가 멀리 있는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 통장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퇴직연금 ETF 구성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삼성전자가 이미 들어있을 겁니다. 거기 SK하이닉스도 함께 있을 가능성이 커요. 모르고 가입한 채로 1년 수익률이 좋았던 분들 정말 많거든요.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만으로도 내 자산 흐름이 또렷하게 보일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사는 일상이 알게 모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흥분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숫자 차분히 보고 내 통장에 맞춰 천천히 점검하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